혹시 면접 보러 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원더우먼 자세를 취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연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교과서적인 연구 결과들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면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2010년대 심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최대의 사건, 바로 재현성 위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심리학계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유명했던 그 연구들 지금 똑같이 실험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전 세계 270여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오픈 사이언스 협력체를 만들고 최고 권위의 심리학 저널들에 발표된 논문 100편을 골라 똑같이 다시 실험해봤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100개 연구 중 원래 논문과 동일한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약 36%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상당수의 연구들은 효과가 아예 나타나지 않거나 있다 해도 원래 논문에서 보고된 것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나타났습니다. 심리학이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연구들이 재현에 실패했을까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노인 정화 효과입니다. 1996년에 발표된 이 연구는 참가자들에게 빙고, 회색, 플로리다 같은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보여주기만 해도 실험실을 나갈 때 걷는 속도가 느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의식이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 연구는 매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속 연구자들은 아무리 비슷하게 실험해도 사람들이 실제로 느리게 걷는 모습을 안정적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유명한 파워 포즈입니다. 2010년에 발표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2분 동안 당당하고 힘 있는 자세를 취하기만 해도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며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TED 강연, 자기계발서, 기업교육, 면접준비 콘텐츠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 규모의 데이터를 모아 다시 검증해 본 결과 호르몬이 극적으로 변한다는 원래의 주장은 사실상 지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가 순간적인 주관적 느낌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와 행동을 그렇게 단순하게 바꾼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리학계를 가장 난처하게 만든 연구입니다. 바로 인간이 미래를 예지할 수 있다는 이른바 초심리학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는 정통 심리학 저널에 실렸고 당시에는 엄격한 통계 기준을 통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이런 연구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믿어왔던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기준은 정말 충분한가? 이 질문이 심리학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문제는 과거의 낡은 연구 관행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연구를 할 때 실험 참가자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20명, 30명 남짓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실험하다 보니 우연히 특이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데이터를 분석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석 방법을 이리저리 바꿔보는 관행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P-해킹입니다. 처음에는 A 방식으로 분석해보고 안 나오면 B 방식으로 바꾸고 그래도 안 나오면 변수를 조금 다르게 묶어보고 특정 참가자를 제외해보고 여러 번 시도하다가 마침내 P값이 5m로 떨어지는 순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발견이라기보다 데이터 속에서 우연히 반짝인 결과를 건져 올린 것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에 학술지의 출판 편향도 한몫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논문은 재미없다고 여겨졌습니다. 반면 단어 몇 개만 보여줘도 행동이 바뀐다. 자세만 바꿔도 호르몬이 바뀐다 같은 연구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언론도 좋아하고 대중도 좋아하고 강연자도 좋아하고 학술지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리학은 어느 순간 너무 멋진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믿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과 행동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버튼 하나를 누르면 바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특정 단어 몇 개를 들었다고 혹은 자세 한번 바꿨다고 우리의 성격과 감정과 행동이 뚝딱 바뀌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기억, 정서, 신체, 관계, 문화, 사회적 맥락, 발달사, 현재의 스트레스가 복잡하게 얽힌 체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 연구는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단순한 효과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인간 마음의 보편 법칙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이 재현성 위기는 심리학의 끝이 아니라 가장 뼈아프지만 위대한 도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심리학계는 이후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가설과 분석 방법을 미리 등록합니다. 이것을 사전 등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연구자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이 가설을 검증할 것이고, 이 변수를 측정할 것이고, 이 방법으로 분석할 것이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나온 뒤에 마음대로 분석 방법을 바꾸거나 우연히 나온 결과를 처음부터 의도한 것처럼 포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과거처럼 소수의 참가자만으로 연구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때로는 여러 나라의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설문을 하고 끝나는 연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오랜 시간 추적하는 종단 연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한 시점의 사진 한 장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울이 먼저인지, 대인관계 문제가 먼저인지, 자존감이 낮아서 회피하는 것인지, 반복된 실패 경험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인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이의 문제를 만드는 것인지, 아이의 기질적 어려움이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인지, 이런 질문은 한 번의 설문으로는 답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심리적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정교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변화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AI는 심리학 연구의 풍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구자가 수백 편의 논문을 직접 읽고 하나하나 정리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AI가 방대한 문헌을 빠르게 요약하고 잠재적인 연구 질문을 제안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전에는 다루기 어려웠던 대규모 텍스트 자료, 상담 기록, 온라인 행동 데이터, 생체 신호, 스마트폰 사용 패턴 같은 자료들도 AI를 통해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연구가 훨씬 쉬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AI 시대가 되면서 연구 설계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는 답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질문을 대신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이 정말 심리학적으로 의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나온 상관인지 판단하는 것은 여전히 연구자의 몫입니다. AI는 통계적으로 그럴듯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인과관계를 의미하는지, 단순한 예측에 불과한지, 특정 집단에만 해당되는지, 측정 도구의 편향이 반영된 것인지는 연구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AI는 잘못된 연구 설계를 더 빠르고 더 그럴듯하게 포장할 위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구자가 피값 하나를 얻기 위해 여러 분석을 시도했다면 이제는 AI가 수백 개의 변수 조합과 수천 개의 모델을 순식간에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P-해킹이 수작업 시대의 문제였다면 AI 시대에는 자동화된 P-해킹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심리학 연구에는 더 엄격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연구 질문이 명확해야 합니다. AI가 알아서 뭔가 찾아주겠지가 아니라 연구자가 먼저 무엇을 알고 싶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가설과 분석 계획을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하더라도 어떤 분석이 사전에 계획된 검증이고 어떤 분석이 탐색적 분석인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셋째, 대규모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AI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강력해지지만 데이터가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본이 특정 집단에 치우쳐 있거나 측정 도구가 부정확하거나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다면 AI는 그 왜곡까지 학습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데이터는 단순히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잘 설계된 데이터여야 합니다. 넷째, 종단 연구가 더 중요해집니다. AI가 아무리 정교해도 한 시점의 데이터만으로는 변화의 방향을 알기 어렵습니다. 심리적 어려움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조건에서 악화되며 어떤 개입을 통해 회복되는지 보려면 시간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울, 불안, 자해, 중독, 대인관계 문제, 아동 발달, 상담 효과 같은 주제에서는 단면 연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을 반복해서 측정하고 변화의 궤적을 분석하고 개인마다 다른 발달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AI도 더 의미 있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질문입니다. 설계입니다. 측정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AI는 연구자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연구자의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잘못 설계된 연구에서 나온 결과는 여전히 잘못된 결과입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이 있죠. 심리학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한 가설, 애매한 측정, 작은 표본, 사후적인 분석,
맥락 없는 해석을 넣으면 AI는 그것을 더 빠르고 더 세련되게 포장할 뿐입니다. 반대로 좋은 연구 질문, 명확한 가설, 충분한 표본, 사전 등록된 분석 계획, 종단적 자료, 이론적으로 정교한 해석이 있다면 AI는 심리학 연구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재현성 위기는 심리학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멋진 이야기보다 반복해서 확인되는 증거가 중요하다. 그리고 AI 시대는 심리학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빠른 분석보다 좋은 설계가 중요하다. 심리학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심리학이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하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의 심리학은 그 현상이 정말 믿을 만한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는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현성 위기 이후의 심리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AI 시대에 더 중요해진 심리학의 과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은 더 엄격해야 합니다. 동시에 더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심리학은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드는 학문이 아닙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반복해서 검증 가능한 지식을 쌓아가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AI 시대의 좋은 심리학자는 AI를 잘 쓰는 사람이기 이전에 좋은 질문을 던지고 좋은 연구를 설계하고 인간을 단순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현성 위기는 심리학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학이 더 과학적인 학문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고통스러운 성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의 시대에 심리학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빠르게 연구할 것인가? 아니면 더 정확하게 이해할 것인가? 좋은 심리학은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빠른 기술을 사용하되 느리고 정교한 설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앞으로의 심리학이 시작됩니다. 1. https www science orgdoi 10.1126 science AAC 4716 UTMS OURC ECHA TGPT com estimating the REPR ODUC IBILITY of psychological science